어김없이 매일 밤 들려오는 울음소리. 내 집 낡은 대문 앞을 파고드는 저 소름 끼치는 개의 통고. 처음엔 그저 배고픈 들개려니 몽둥이로 쫓아내려 했지만 그럴수록 개는 더욱 처절하게 마치 피를 토하듯 울어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개의 눈빛, 나를 꿰뚫어보는 듯한 그 슬픈 눈은 꼭 20년 전 싸늘하게 사라져버린 내 딸 수아를 닮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개가 피 묻은 발로 나를 이끈 곳은 우리 딸아이의 낡은 신발 한 짝과 함께 차마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끔찍한 비밀이 묻혀있는 지옥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이 늙은이에게 무엇을 더 빼앗으려고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겁니까? 경기도 외곽, 재개발의 물결이 핥히고 지나간 듯한 낡은 동네 어귀에 박만수 씨의 집이 있었다. 한때는 번듯한 기와를 올린 제법 큰 집이었으나 이제는 담벼락 군데군데 세월의 이끼가 검푸르게 내려앉았고 대문은 칠이 벗겨져 흉물스러운 몰골을 드러내고 있었다. 박 노인은 올해로 74. 그의 얼굴에 깊게 팬 주름은 그가 걸어온 고단한 인생의 지도를 그려놓은 듯했다. 젊은 시절 그는 만수무역이라는 작은 봉제 공장을 운영하며 남부럽지 않게 살았다. 성실함과 손재주 하나로 맨주먹으로 시작해 제법 규모 있는 회사로 키워냈고 아름다운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외동딸 수아까지 얻었으니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듯 행복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마치 모래성처럼 한순간의 파도에 모든 것이 허물어졌다. IMF 외환위기의 거센 풍파는 박 노인의 공장도 비껴가지 않았다. 거래처는 줄줄이 도산했고 은행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밤낮 없이 뛰어다니며 회사를 살리려 애썼지만 결국 부도를 막지 못했다. 집과 재산을 모두 처분하고 간신히 빚을 청산했을 때 그에게 남은 것은 절망뿐이었다. 설상가상으로 그의 삶을 지탱해주던 마지막 희망마저 송두리째 뽑혀나갔다. 16살 꽃같이 어여쁜 딸 수아가 홀연히 사라진 것이다. 봄나무를 캐러 간다며 뒷동산에 올랐던 딸은 마치 신기루처럼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렸다. 경찰은 전국을 이잡듯 뒤졌지만 수아의 행방은 묘연했다. 실족사일까, 단순 가출일까, 아니면 끔찍한 범죄에 휘말린 것일까. 온갖 흉흉한 소문만 무성했을 뿐 어떤 실마리도 찾지 못한 채 사건은 미제로 종결되었다. 딸을 잃은 슬픔은 박 노인의 아내를 깊은 우울의 늪으로 밀어넣었다. 한때 고왔던 아내의 얼굴에는 웃음이 사라졌고 밤마다 딸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었다. 박 노인은 그런 아내를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지만 무너진 사업과 사라진 딸 앞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결국 아내는 시름시름 앓다가 5년 전 먼저 세상을 등지고 말았다. 아내의 장례를 치르던 날 박 노인은 생각했다. 이제 정말 혼자구나. 이 세상에 나 홀로 남겨졌구나. 유일한 혈육이었던 아들 내외는 아버지의 사업 실패와 연이은 불행에 지쳐 일찌감치 해외로 이민을 떠난 뒤 연락조차 제대로 닿지 않았다. 그 후로 박 노인의 시간은 멈춰버렸다. 아니, 과거의 어느 한 지점에 고여 썩어가는 듯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딸 수아의 환영이 그를 맞이했고 밤이면 악몽 속에서 딸의 비명이 그를 괴롭혔다. 그는 세상과의 모든 문을 닫아걸고 텅 빈 집에서 유령처럼 살아갔다. 끼니는 대충 라면으로 때우거나 군기 일수였고 유일한 나그네 진력이면 막걸리 한 병을 사들고 수아가 사라진 뒷동산에 올라 하염없이 앉아있는 것이었다. 수아야.
내 딸아. 어디 있니? 아빠가 잘못했다. 그의 메마른 울음은 바람 소리에 무처 허공으로 흩어지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박노인의 멈춰버린 일상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 시작은 아주 미미했다. 매일 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이면 어디선가 나타난 누렁이 한 마리가 대문 앞에 웅크리고 앉아 구슬프게 울어대는 것이었다. 처음 며칠은 무시했다. 웬 미친 개가 남의 집 앞에서 저리 시끄럽게 구나. 낡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애써 잠을 청하려 했지만 개의 울음소리는 귓전을 파고들었다. 그 소리는 단순한 짐승의 울음이 아니었다. 마치 깊은 원한을 품은 영혼의 절규처럼 듣는 이의 심장을 후벼 파는 듯한 처절함이 묻어 있었다. 저놈의 개가 또. 결국 박노인은 잠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며칠째 계속되는 개의 울음소리에 노이로제가 걸릴 지경이었다. 그는 부엌 한 구석에 세워둔 낡은 효자손을 집어들고 밖으로 나섰다. 이놈의 개새끼 당장 꺼지지 못해. 험악한 고함과 함께 효자손을 휘두르려던 박노인은 순간 움직임을 멈췄다. 달빛 아래 드러난 개의 모습 때문이었다. 바싹 마른 몸, 듬성듬성 털이 빠져 피부가 드러난 몰골, 그리고 한쪽 뒷다리를 저는 듯 위태롭게 서 있는 모습. 하지만 그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개의 눈이었다. 검고 깊은 눈동자. 그 안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과 함께 무언가를 간절히 호소하는 듯한 애절함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눈빛은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았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기억 속 누군가의 눈빛을 보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너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는 개냐?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가 누그러졌다. 개는 박노인의 목소리에 경계심을 풀었는지 아니면 그의 눈빛에서 어떤 동질감을 느꼈는지 천천히 그에게 다가와 그의 바짓가랑이에 머리를 비볐다. 따뜻한 온기가 다리를 통해 전해져 왔다. 박노인은 자신도 모르게 효자손을 내려놓고 개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푸석푸석한 털의 감촉이 손바닥에 느껴졌다. 배가 고픈 개로구나. 그는 부엌으로 들어가 찬밥 한 덩이를 꺼내 물에 말아 개에게 내밀었다. 개는 잠시 망설이는 듯하더니 이내 허겁지겁 밥을 먹기 시작했다. 그 모습이 마치 며칠은 굶은 짐승 같았다. 박노인은 마루에 걸터앉아 개가 밥 먹는 모습을 한참 동안 지켜보았다. 이상하게도 개의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의 불쾌감은 사라지고 대신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져 왔다. 다음날 밤에도 그 다음날 밤에도 누렁이는 어김없이 박노인의 집을 찾아왔다. 이제 울음소리는 조금 잦아들었지만 여전히 슬픔이 묻어났다. 박노인은 매번 밥을 챙겨주었고 그때마다 개는 그의 손등을 하르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그는 그 개에게 별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딸 수아가 밤하늘의 별을 보며 소원을 빌곤 했던 기억 때문이었다. 어쩌면 아주 어쩌면 이 별이가 하늘로 간 수아의 마지막 편지를 가지고 온 것은 아닐까 하는 엉뚱한 상상도 해보았다. 그리고 이내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20년이다. 강산이 2번이나 변할 긴 시간이었다. 이제 와서 무슨 기적을 바란단 말인가. 하지만 별이의 행동은 단순한 배고픔 때문만은 아닌 듯했다. 별이는 박노인이 수아의 유품이 담긴 작은 상자를 꺼내보거나 빛바랜 사진첩을 넘길 때면 유독 더 불안해하며 그의 곁을 맴돌았다. 그리고는 마치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그의 옷자락을 물고는 집 밖으로 뒷동산 방향으로 그를 이끌려고 했다.
그곳은 수아가 마지막으로 사라진 장소였다. 별아, 너 혹시 수아에 대해 무언가 알고 있는 것이냐? 응? 제발 뭐라도 좋으니 알려다오. 박노인은 별이의 검고 깊은 눈을 들여다보며 애원하듯 중얼거렸다. 별이는 대답 대신 박노인의 거친 손등을 부드럽게 할았다. 그 눈빛은 마치 나를 따라오세요. 아주 오래된 비밀을 보여드릴게요라고 속삭이는 듯 했다. 박노인의 메말랐던 가슴 속에 작은 파문이 일었다. 20년 동안 굳게 닫아두었던 판도라의 상자. 어쩌면 그 상자를 열 수 있는 열쇠를 이 미물인 개가 쥐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강렬하고도 불길한 예감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외면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딸아이의 마지막 흔적일지도 모른다는 신랏 같은 희망이 그의 발걸음을 움직이게 만들고 있었다. 박노인은 결국 별이의 이끌림에 응답하기로 마음먹었다.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별이의 눈빛 속에 담긴 절박함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이었다. 그는 낡은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삽과 괭이를 챙겨들었다. 별이는 그런 박노인의 모습을 보더니 마치 그의 결심을 알아챘다는 듯 꼬리를 흔들며 앞장섰다. 별이가 향하는 곳은 역시나 뒷동산이었다. 한때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봄이면 진달래와 철쭉이 흐드러지게 피어나던 아름다운 산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되어 잡목만 무성하게 자라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박노인은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별이의 뒤를 묵묵히 따랐다. 얼마나 올랐을까? 별이는 산 중턱의 낡은 약수터 근처에서 걸음을 멈췄다. 예전에는 맑은 물이 솟아나 등산객들의 목을 축여주던 곳이었지만 지금은 물줄기가 거의 말라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별이는 약수터 주변을 킁킁거리며 맴돌더니 이내 조금 떨어진 비탈진 숲 속으로 들어갔다. 별아, 그리로 가면 위험하다. 거긴 길이 아니야. 박노인이 다급하게 소리쳤지만 별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덤불을 헤치며 나아갔다. 박노인은 가시덤불의 옷이 찢기고 살같이 긁히는 것도 잊은 채 별이를 따라갔다. 한참을 헤매던 별이는 마침내 오래된 밤나무 한 그루 아래에 멈춰 섰다. 그리고는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앞발로 땅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별아, 거기서 뭘 하는 거냐? 혹시 여기에. 박노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는 별이가 파헤치는 곳을 중심으로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내기 시작했다. 삼날이 흙과 자갈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삽 끝에 딱딱한 무언가가 걸리는 느낌이 들었다. 이건. 떨리는 손으로 흙을 파헤치자 그곳에는 빛바랜 천 조각과 함께 작고 반짝이는 플라스틱 조각들이 묻혀 있었다. 천 조각 은홍색 바탕에 작은 꽃무늬가 그려진 분명 수아가 실종되던 날 입고 나갔던 원피스의 일부였다. 그리고 플라스틱 조각들은 수아가 생일 선물로 받고 애지중지했던 토끼 모양 머리핀이었다. 박노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수아야, 이게 어찌된 일이냐? 우리 딸 여기에 있었구나. 그는 차가운 흙바닥에 주저앉아 딸의 유품을 끌어안고 오열했다. 20년 만에 찾은 딸의 흔적. 하지만 기쁨보다는 슬픔과 분노 그리고 알 수 없는 공포감이 그의 온몸을 짓눌렀다. 만약 단순한 실족사였다면 왜 딸의 물건들이 이렇게 땅속 깊이 묻혀 있었던 것일까?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숨겨놓은 것처럼. 박노인은 이성을 되찾으려 애쓰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곳은 인적이 드문 곳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범죄를 숨기기에 완벽한 장소는 아니었다. 혹시 다른 무언가가 더 있을지도 몰라. 그는 다시 삽을 들고 주변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별이도 마치 그의 생각을 읽었다는 듯 다른 곳을 가리키며 컹컹 지저댔다. 별이가 이끄는 곳은 밤나무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 오래전에 버려진 듯한 작은 산장이었다. 예전에는 등산객들을 위한 간이 쉼터로 사용되었지만 지금은 지붕이 반쯤 내려앉고 창문은 모두 깨져 있어 흉가나 다름없었다. 산장 주변에는 사람 키만큼 자란 잡초가 무성했고 음습한 기운이 감돌았다. 여기는 수아가 어렸을 때 함께 와서 도토리묵을 먹었던 곳인데 그때는 참 정겨웠지. 희미한 기억이 떠올랐다. 수아는 여기서 파는 달콤한 식혜를 유난히 좋아했었다. 그때의 따뜻했던 기억과 눈앞에 폐허가 된 산장의 모습이 겹쳐지면서 박노인의 가슴은 더욱 미어지는 듯했다. 별이는 산장 뒤편 허물어진 담벼락 밑으로 기어들어가더니 안쪽에서 다급하게 짖기 시작했다. 박노인은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산장 안으로 들어섰다. 내부는 먼지와 거미줄로 뒤덮여 있었고 썩은 나무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별이는 산장 구석, 바닥이 일부 꺼져 있는 곳을 가리키며 더욱 격렬하게 지저댔다. 박노인은 직감했다. 이곳에 모든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는 것을. 그는 낡은 널빤지를 치우고 조심스럽게 바닥 밑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흙먼지가 풀풀 날리고 박노인의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삽 끝에 묵직하고 단단한 것이 걸렸다. 찾았다.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내자 그곳에는 검은색 비닐에 여러 겹 쌓인 작은 나무 상자가 묻혀 있었다. 상자는 꽤 묵직했고 자물쇠로 단단히 잠겨 있었다. 박노인의 심장이 발 밑으로 쿵 떨어지는 듯 했다. 과연 이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 있을까? 두려움과 함께 20년 동안 억눌려왔던 진실을 향한 갈망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나무 상자를 끌어안고 비틀거리며 산을 내려왔다. 집으로 돌아가는 그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그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박노인은 마루 한가운데 나무 상자를 내려놓았다. 상자는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음습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마치 그 안에 담긴 비밀의 무게만큼이나 무겁고 차갑게 느껴졌다. 박노인은 상자 주위를 몇 바퀴나 맴돌며 선뜻 열어볼 용기를 내지 못했다. 20년 동안 애써 외면하고 묻어두었던 과거의 악몽이 저 상자 뚜껑을 여는 순간 현실로 터져 나올 것만 같았다. 별이는 그런 박노인의 불안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의 다리에 제 몸을 비비며 낮은 신음소리를 냈다. 마치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어서 열어보세요 라고 말하는 듯 했다. 박노인은 별이의 따뜻한 체온에 잠시 위안을 얻었다. 그래, 이제 와서 무엇이 두렵단 말인가. 이미 내 인생은 바닥까지 떨어지지 않았던가. 딸아이의 마지막 흔적일지도 모르는데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는 창고에서 낡은 공구함을 가져와 망치와 정을 꺼냈다. 녹슨 자물쇠는 생각보다 단단했다. 쾅, 쾅. 몇 번의 망치질 끝에 팅 하는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부서져 나갔다. 박노인은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상자의 뚜껑을 열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신문 뭉치와 빛바랜 편지 여러 통, 그리고 손때 묻은 작은 일기장 한 권이 들어 있었다.
박 노인은 먼저 신문 뭉치를 집어들었다. 20년 전 수아가 실종될 무렵의 신문들이었다. 여중생 실종, 한 달째 오리무중, 잇따른 강력범죄, 치안부재 심각 등의 자극적인 제목들이 그의 눈을 어지럽혔다. 하지만 대부분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거나 추측성 기사들 뿐이었다. 그 다음으로 편지들을 살폈다. 총 5통의 편지가 있었는데 모두 수아가 누군가에게 보낸 것으로 보이는 편지들이었다. 수신인의 이름은 지워져 있었지만 편지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첫 번째 편지. 언니, 저 너무 무서워요. 그 아저씨가 자꾸만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요. 그리고 밤늦게 전화해서 이상한 말을 해요. 엄마한테 말했지만 엄마는 그저 좋은 분이라고, 제가 예민해서 그런 거라고만 하세요.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 편지. 결국 그 아저씨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작은 가방을 뒷산 산장에 있는 오래된 항아리 속에 숨겨두고 왔어요. 그 안에는 뭐가 들었는지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했어요. 만약 이 사실을 누구에게든 말하면 우리 아빠 회사를 망하게 하고 우리 가족 모두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어요. 저는 너무 두려워요.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세 번째 편지. 그 아저씨가 오늘은 저에게 돈다발을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이걸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예쁜 옷도 사 입으라고 했어요. 저는 그 돈을 받을 수 없다고 했지만 아저씨는 억지로 제 가방에 넣어줬어요. 그리고는 제 어깨를 만지면서 수아는 참 착하고 예쁜 아이야 라고 말하는데 너무 소름이 돋았어요. 저는 그 아저씨가 너무 싫어요. 네 번째 편지. 어젯밤 그 아저씨가 저희 집에 왔었어요. 엄마 아빠는 안 계셨고 저 혼자 있었는데 아저씨는 술에 취해 있었고 저에게 이상한 행동을 하려고 했어요. 저는 너무 무서워서 방으로 도망쳐 문을 잠갔어요. 아저씨는 한참 동안 문을 두드리다가 돌아갔지만 저는 밤새 한숨도 못 잤어요. 이 일을 엄마 아빠께 말씀드려야 할까요? 하지만 그러면 아빠 회사가 정말 망할지도 몰라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다섯 번째 편지. 오늘 그 아저씨가 뒷산 산장으로 혼자 나오라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할 이야기가 있다고요. 이제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눈빛이 너무 이상해요. 마치 저를 영원히 없애버리려는 것처럼 보여요. 만약 제가 오늘 돌아오지 못한다면 이 편지를 꼭 경찰에 전해주세요. 저를 이렇게 만든 사람은 우리 아빠 친구인 김철민 사장 아저씨예요.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편지를 읽어 내려가는 박 노인의 손은 분노와 슬픔으로 부들부들 떨렸고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김철민. 그는 박 노인이 사업적으로 가장 어려웠을 때 손을 내밀어준 은인이자 가족처럼 가깝게 지냈던 인물이었다. 아내 역시 그를 친동생처럼 의지했고 수아 또한 철민 삼촌이라 부르며 따랐었다. 그런 그가 어떻게 감히 어린 수아에게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를 수 있었단 말인가. 짐승만도 못한 놈. 박 노인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에 이성을 잃을 것만 같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수아의 일기장을 펼쳤다. 일기장은 수아가 실종되기 약 1년 전부터 기록되어 있었다. 처음에는 친구들과의 소소한 이야기, 학교 생활, 좋아하는 연예인 이야기 등 평범한 여중생의 일상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어느 시점부터인가
일기장의 분위기는 급격하게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그 중심에는 어김없이 김 사장 아저씨가 있었다. 오늘도 김 사장 아저씨가 학교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저씨는 나에게 맛있는 빵과 우유를 사주며 수아는 우리 딸이나 마찬가지야 라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아저씨의 미소가 어딘지 모르게 불편하다. 엄마는 아저씨가 우리 집안의 은인이라고 항상 말씀하시지만 나는 왠지 그 사람이 무섭다. 며칠 전 아빠가 김 사장 아저씨 때문에 또다시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다. 아저씨가 아빠에게 무리한 사업을 제안했고 아빠는 어쩔 수 없이 그 제안을 받아들인 것 같았다. 나는 아빠를 돕고 싶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저 아저씨가 우리 가족에게 더 이상 나쁜 영향을 주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김 사장 아저씨가 나에게 이상한 심부름을 시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서류 봉투를 특정 장소에 전달하는 일이었지만 점점 더 이상한 물건들을 옮기게 했다. 나는 그 물건들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아저씨는 내가 이 일을 도와주면 아빠 회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말했다. 나는 아빠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안하다. 오늘 내가 옮기던 가방 안에서 이상한 약병들을 발견했다. 겉에는 알아볼 수 없는 외국 글씨가 적혀 있었다. 나는 너무 무서워서 아저씨에게 이게 뭐냐고 물었지만 아저씨는 내가 알 필요 없는 것이라며 화를 냈다. 그리고 만약 이 사실을 발설하면 우리 가족 모두 무사하지 못할 거라고 협박했다. 나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다.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는 거의 울부짖음에 가까운 절규로 채워져 있었다. 오늘 김 사장 아저씨가 뒷산 산장으로 나오라고 했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나에게 자유를 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그의 말을 믿을 수 없다. 그의 눈빛은 살기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너무 무섭지만 가지 않으면 우리 아빠와 엄마가 위험해질 것 같다. 하나님, 부처님, 제발 저를 지켜주세요. 만약 제가 돌아오지 못한다면 이 일기장을 꼭 누군가가 발견해서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저를 이렇게 만든 사람은 악마 같은 김철민 사장 아저씨예요. 일기장을 덮는 박노인의 얼굴은 이미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그는 목 놓아 울었다. 딸아이의 고통을 알아주지 못한 무능한 아비라는 자책감,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당한 분노, 그리고 20년 동안 진실을 모른 채 살아왔다는 허탈감이 그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왜 몰랐을까? 왜 내 딸의 그 작은 신호들을 알아채지 못했을까? 김철민 그놈은 수아가 실종된 후에도 뻔뻔스럽게 우리 부부 곁을 맴돌며 위로하는 척 연기를 했다. 심지어 수아를 찾는데 거액의 현상금까지 내걸었던 그놈의 위선적인 모습이 떠오르자 박노인은 치가 떨려 견딜 수가 없었다. 한참을 울던 박노인은 문득 정신을 차렸다. 별이가 그의 얼굴을 하드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박노인은 별이를 끌어안았다. 이 작은 생명체가 아니었다면 수아의 억울한 죽음은 영원히 땅속에 묻힐 뻔했다. 별이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어쩌면 하늘이 보낸 수아의 원혼이 깃든 존재일지도 몰랐다. 그래, 별아, 내 덕분이다. 내 덕분에 내가 이제라도 모든 것을 알게 되었어. 고맙다. 정말 고맙다. 박노인은 더 이상 슬픔에만 잠겨 있을 수 없었다. 딸아이의 마지막 절규를, 그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했다. 그는 피눈물을 삼키며 결연한 표정으로 전화기를 들었다. 수화기 너머로 20년 동안 변치 않은
그러나 이제는 역겹기 짝이 없는 김철민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박 사장 오랜만이구먼. 무슨 일인가? 김철민 이 개만도 못한 놈아 내 놈이 내 딸 수아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이제 내가 다 알게 됐다. 내 놈의 그 추악한 가면을 내가 벗겨주마.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이내 당황한 듯 떨리는 김철민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박 사장 자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가? 나는 아무것도 모르네.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오해? 내 놈이 내 딸에게 저지른 짓이 오해란 말이냐? 하늘이 무섭지도 않으냐 이 악마 같은 놈아. 내가 내 놈을 내 손으로 갈기갈기 찢어 죽여도 시원찮겠지만 그럴 순 없지. 내 놈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내 딸의 이름으로 내가 반드시 내 놈을 심판대에 세울 것이다. 박 노인은 증거물인 편지와 일기장을 품에 꼭 안고 집을 나섰다. 그의 옆에는 별이가 그림자처럼 그를 따르고 있었다. 20년 동안 멈춰있던 정의의 시계가 이제 피눈물과 함께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박 노인은 곧장 관할 경찰서로 향했다. 20년 전 딸아이의 실종 사건 파일을 들고 강력계 사무실 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젊은 형사들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그를 쳐다봤지만 박 노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다. 내 딸 박수아. 20년 전에 실종된 내 딸을 찾아주시오. 아니, 내 딸을 죽인 살인범을 잡아넣어 주시오. 여기 그 증거가 있소. 그는 품에서 수아의 편지와 일기장을 꺼내 형사들 앞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형사들도 일기장에 적힌 처참한 내용과 명확하게 지목된 용의자 김철민의 이름을 보고는 사안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마침 그곳에는 20년 전 수아 사건을 어렴풋이 기억하는 베테랑 형사도 있었다. 그는 박 노인의 절박한 눈빛과 명백한 증거 앞에서 사건 재수사를 결정했다. 수사는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20년이라는 세월은 너무나 많은 것을 변하게 했고 김철민은 이미 지역 사회에서 성공한 사업가이자 유력 인사로 행세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인맥과 재력을 동원해 수사를 방해하려 했고 언론에는 박 노인이 사업 실패로 인한 정신착란 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식의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다. 하지만 박 노인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매일 경찰서를 찾아가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했고 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별이 역시 그의 곁을 떠나지 않고 묵묵히 그를 지켰다. 그런 박 노인의 진심이 통했는지 수사는 조금씩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결정적인 증언이 나왔다. 과거 김철민의 운전기사였던 사람이 그의 범행을 목격했다는 것이었다. 그는 김철민의 협박과 회유에 못 이겨 오랫동안 침묵했지만 박 노인의 처절한 모습을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용기를 낸 것이었다. 운전기사의 증언을 토대로 경찰은 수사에 박차를 가했고 마침내 김철민의 별장 근처 야산에서 수아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골 일부와 추가적인 증거물들을 확보했다. 유골은 DNA 감식 결과 수아의 것으로 최종 확인되었다. 비록 싸늘한 유골이었지만 20년 만에 딸의 흔적을 찾은 박 노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김철민은 결국 살인 및 사체 유기, 마약 밀수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 재판 과정에서 그는 끝까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박 노인은 매번 재판에 참석해 피고인석에 앉은 김철민을 향해 울분을 토해냈다. 저놈을 사형시켜 주시오. 내 딸을 저렇게 처참하게 죽인 악마를 살려둬선 안 됩니다. 그의 절규는 법정 안을 가득 메웠고 방청석에 앉은 시민들의 눈시울도 뜨거워졌다. 기나긴 법정 공방 끝에 대법원은 김철민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은 아니었지만 박 노인은 담담하게 판결을 받아들였다. 어떤 처벌도 죽은 딸을 되살릴 수는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다만 딸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이 밝혀지고 가해자가 죗값을 치르게 되었다는 사실에 작은 위안을 삼을 뿐이었다. 수아의 장례는 20년 만에 정식으로 치러졌다. 박 노인은 딸아이가 좋아했던 하얀 백합으로 영정을 장식하고 그녀가 평소 즐겨 듣던 피아노 곡을 틀어주었다. 장례식장에는 많지 않은 조문객들이 찾아와 수아의 넛을 위로하고 박 노인의 슬픔을 나누었다. 그 중에는 수아의 어릴 적 친구들도 있었고 박 노인의 진심에 감동한 시민들도 있었다. 박 노인은 그들의 따뜻한 위로 속에서 조금씩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나갔다. 모든 것이 끝나고 박 노인은 수아의 유골을 먼저 간 아내의 곁에 묻어주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별이와 함께 아내와 딸의 무덤을 찾아 인사를 건네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더 이상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고 텅 비었던 마음 한구석이 조금씩 채워지는 것을 느꼈다. 여전히 슬픔은 가슴 깊이 남아 있었지만 그 슬픔 속에서 작은 희망의 씨앗이 싹트는 것을 보았다. 별이는 이제 박 노인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단순한 유기견이 아니라 딸 수아가 보내준 마지막 선물이자 새로운 가족이었다. 박 노인은 별이 덕분에 20년 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죄책감과 슬픔을 내려놓을 수 있었고 멈춰있던 시간을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다. 그는 별이를 위해 더 좋은 사료를 사고 따뜻한 잠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별이 역시 그런 박 노인의 마음을 아는지 항상 그의 곁을 지키며 애교를 부렸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볕이 세상을 감싸는 계절이 돌아왔다. 박 노인의 집 마당 한켠에는 수아가 생전에 좋아했던 노란 민들레와 하얀 냉이꽃이 소담스럽게 피어 있었다. 박 노인은 마루에 앉아 따스한 햇볕을 쬐며 별이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별이는 만족스러운 듯 가르랑거리는 소리를 내며 그의 무릎에 머리를 기댔다. 별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아직도 지옥 같은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을 게다. 별이는 대답 대신 박 노인의 주름진 손을 살짝 핥았다. 그 검고 깊은 눈망울에는 여전히 알 수 없는 슬픔이 언뜻 비쳤지만 그보다 더 큰 따뜻함과 평온함이 느껴졌다. 박 노인은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쪽빛 하늘 위로 솜사탕 같은 하얀 구름이 한가롭게 흘러가고 있었다. 마치 수아가 저 구름 위에서 환하게 웃으며 그를 내려다보는 것만 같았다. 수아야, 내 딸아, 이제 편히 쉬렴. 아빠는 괜찮다. 여기 별이가 있으니 외롭지 않다. 그리고 아빠는 이제 너를 생각하며 울지 않을 것이다. 대신 너와의 행복했던 기억들을 떠올리며 웃을 것이다. 그러니 너도 하늘에서 부디 행복해야 한다. 알겠지? 박 노인은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잔잔하고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다. 슬픔은 여전히 그의 가슴 한편에 자리하고 있었지만 그 슬픔을 끌어안고 앞으로 나아갈 힘이 생긴 것이다.
별이의 따뜻한 체온이 그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부드럽게 녹여주고 있었다. 그렇게 박노인과 별이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새로운 봄을 맞이하고 있었다. 과거의 아픔은 결코 사라지지 않겠지만 그 아픔을 통해 더욱 단단해진 사랑과 유대감 속에서 그들의 시간은 이제 천천히 그리고 따뜻하게 흘러가기 시작했다. 어쩌면 진정한 치유는 모든 것을 잊는 것이 아니라 아픔을 기억하되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의미와 희망을 찾는 것일지도 몰랐다. 박노인에게 별이는 바로 그런 의미이자 희망이었다. 별이 된 딸의 눈물이 이제는 살아갈 힘을 주는 따뜻한 별빛으로 그의 남은 생을 잔잔히 비춰주고 있었다. 그의 삶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작은 온기와 생기가 감돌고 있었다.